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나라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후한무치, 내로남불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협작과 업무가 판치는 정치판은 낯 두꺼운 자들이 권력을 잡는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도대체 어느 문민국에서 수많은 파렴치범죄로 재판을 받는 자가 당 대표인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까? 그 선거에서 참패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은 정상적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사람을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쫓아낸 뒤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당 공천은 물론 선거 지위를 독점을 했습니다. 한동훈 얘기입니다. 그는 총선 내내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정책 하나 던지지 못하고 후보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셀카 놀이에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선 전초전으로 비쳤고 그는 역사상 최대 크기로 참패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팬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팬덤보다 2배 이상 되는 반대자들이 있다.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그 뒤에 참여로 백세를 새기는커녕 재빨리 사퇴를 한 뒤에 한 달이 지나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쟁 후보가 자신이 법무장관일 때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청탁했다는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이 무엇일까요? 그 청탁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나경원은 이른바 문재인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 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극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빠루 사건들이 벌어졌죠. 당시 윤석열 검사총장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10명 기소했습니다. 나경원은 정권이 바뀌자 그 사건이 공소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나경원 한 명만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나경원과 한동훈 간 전화통화 내용은 어떻든 간에 그 전화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나경원이 개인적인 청탁이나 하는 속물로 몰아붙였습니다. 화가 난 나경원이 그 다음날 한동훈에게 따졌죠. 내가 언제 개인적인 청탁을 했냐? 이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지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지켜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판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전당대회를 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의 이름을 만든 조국혁신당입니다. 20일 수원에서 조국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을 다시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무려 99%의 찬성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뺐지만 안 달았을 뿐이지 북한 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뉴스가 된 건 바로 조국의 수락 연설 때문입니다.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술에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말입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탄핵과 퇴진을 말하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3개월 아니 3일도 길다. 하긴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을 터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말로 조국은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명색이 법대 교수였던 자가 말입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자가 말입니다. 다시 조국의 말입니다. 제 아무리 철권 통치자라도 국민 눈치를 봤는데 윤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듯하다. 게다가 무당과 사이비 연가들이 나오는 동영상만 본다고 한다. 이게 무슨 꼴이냐. 무당과 이 사이비 연가들이 나오는 동영상만 본다. 이쯤 되면 정치 연설 이전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조국은 그러면서 탄핵에 나선다는 사실을 다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탄핵 경쟁에 나선 형국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방안을 찾겠다. 의원 숫자가 12명입니까? 비례대표 12명 의원만으로 이렇게 정부를 급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기껏 탄핵 사유라고 들고 있는 것은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저희와 함께 제2의 태블릿 PC를 찾아내자고 대중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주말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토요일 새벽까지 11시간 50분간 대면조사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토요일 아침 조간신문에는 일절 나오지 않았죠. 모든 언론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두를 해서 이튿날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도 이런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포함을 하면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의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자, 논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20일 조사한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간 이원석은 굳이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왜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검찰청의 소환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중앙지검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 중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겠죠.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절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이미 박탈을 한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승윤은 2년 동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은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도 국회 답변 때 자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받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또 묘합니다. 이원석의 의견은 원래 명품백 조사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찰에게 의견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명품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조항조차 없으니까 그걸 먼저 조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명품백 사건을 조사할 때 그때
비로소 이원석 총장에게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 이원석에게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은 주가 조작 관련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조사를 시작한 뒤인 이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간 이원석은 김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 검찰 소환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규정을 벗어나 월권을 한 걸까요? 대검 관계자인 말입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조사 시점에서야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해왔다. 자, 다시 하루가 지난 어제 20일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원석은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를 한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원석은 대국민 사과까지 곁들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원석은 그 뒤에 마치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특혜를 누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은 그 뒤에 마침내 정치적 의도마저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충돌한 결과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원석이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원석 총장이 지금 자신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한 달 남은 임기, 그런데 사표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명을 받는지 지켜봤던 이원석은 자신 또 뗄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들고 저항을 하면 국민적 인기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 이게 임기 한 달 남겨둔 사람이 할 얘기인가요? 자, 어떻든 신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하나만 볼까요? 일면 헤드라인으로 새로운 불씨 남긴 김 여사 소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의 경로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김 여사 힘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그리고 형사 1부가 맡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인 2009년에서 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를 했던 그 주가 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돈과 계좌를 지원했다는 의혹, 아마 계좌가 3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4년 넘게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이승윤 때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죠. 그런데도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형사 1부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이른바 재미교포 목사라고 하는 이 대북 용의점도 있습니다. 그 목사라고 불리는 최재형에게서 청탁을 받고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의혹,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의 검찰 수사에 대해 아주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아주 질책을 하고 그리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20일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며 이 총장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1시간가량 대면 보고에서 경위 어떻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어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디올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이 돼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원석은 수차례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 조사를 강조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보고도 없이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한 것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수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작년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에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을 했죠. 1심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고 봤는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공모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주가 조작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여사와 같이 전주 의혹을 받는 손 모 씨는 기소가 되었지만 1심에서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죠.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뒤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에 2심 선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손 모 씨가 1심과 같이 다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로 종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편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건 언론에 숱하게 나온 얘기죠. 최재형은 디올백 전달 전후에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최재형이 김창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을 했을까요? 김 여사는 최재형의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처벌 가능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윤 대통령은 퇴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서 폭로를 한 재미 목사라는 사람, 이 최재형의 함정몰카 의혹은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유튜브 서울이 소리와 공모를 한 뒤에 지난 2022년 9월 13일 몰래 카메라가 달린 이 손목시계를 차고 김 여사를 만나서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정말 아주 사악한 이들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손목시계,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비추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이듬해 11월 서울이 소리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재형을 주거 침입 그리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최재형이 김 여사에게 접근을 해서 몰래 촬영을 한 것은 그 목적을 알았다면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았을 행위로서 김 여사의 평온을 해쳐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몰래 카메라를 숨겨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경호원들을 속여 공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최재형은 함정 몰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요? 검찰은 최재형과 서울이 소리 관계자들이 짜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며 몰카 영상을 제작 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방 구매자와 공여자, 수수자 등을 모두 수사를 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최재형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재형은 스토킹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최재형이 몰카를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2022년 1월부터 몇 달에 걸쳐 아주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재형은 또 듀얼백 관련 불법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 요게 아마 검찰에서 보는 시각과 약간 다르죠. 현주 건조물 침입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영등포 경찰서에 추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또 이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필이면 박지원의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짜고 치는 고스톱? 영부인 수사인가?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 국회 제1당 대표이며 대선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대통령 후보. 지난 2년 이상 줄곧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는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털고 김 여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라니 이게 나라인가? 검찰은 왜 이런 빌미를 준 걸까요? 그런데 저는 이 박지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에 대해서 일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을 뻔질나게 불러들인 것은 지은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얘기 잠깐 하고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 추천을 했죠. 지난달 27일 TV 토론 후에 민주당 내외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 압박을 받은 지 약 3주 만입니다. 바이든은 사퇴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 인도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 바이든의 이런 사퇴 결정은 11월 5일로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경선을 치른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력한 대체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해리스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경선 과정을 시작하지만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죠. 미셸과 트럼프가 붙으면 미셸이 12% 우세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었다. 나의 재선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하고 특히 굉장한 파트너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바이든은 최연소 미국 상원 의원이었죠. 참,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든은 별도로 이 트위터, 그리고 X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반 우리는 국가로서 위대한 진보를 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바이든은 그 뒤에 30년 만에 첫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를 하고 최초로 연방 대법관에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임명한 것들을 정권이 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든이 말입니다. 미국은 오늘날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다. 바이든 사태가 발표되자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부패한 크리크드 그리고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고 대통령을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다. 그는 거짓말과 가짜뉴스 등을 통해서만 대통령직을 유지해왔다. 그러고 보니 요즘 신문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파장을 연일 싣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 트럼프 2기가 온다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의 1차 토론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겁니다. 우리에게 트럼프는 다시 재앙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떻든 오늘 저기서 떠나지 않는 의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정숙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